그러니까 저의 2년 8개월은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났다. 정치인의 냄새가 좀 덜 난다고 그래요.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고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집을 떠난 지가 6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제 남루한 청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종로다. 지사 후보 경선, 지사 선거, 지사 근무, 총리 근무.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집이 낯설어요.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근데 첫날 밤은 거의 뒤척뒤척 그랬는데 어젯밤은 좀 잤고. 네. 우선 지내고 보니까 참 바쁘게 일했다. 2017년 5월 31일 오후 6시 무렵에 취임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에 한해 지역을 방문했어요. 경기도 안성의 저수지 밑바닥,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그게 취임하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에 퇴임 2, 3일 전의 마지막 주말에는 경북 울진의 수해 지역, 그러니까 저의 2년 8개월은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정치의 현장과 총리의 현장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남일보 독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삶의 현장을 참 많이 다녔죠. 그리고 그걸 그때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서 그걸 가지고 책이 한 권 됐잖아요. 전남 땀으로 적시다 하는 책이 바로 삶의 현장 다니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치 현장이고 행정의 현장이고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유세를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그러나 총리로서 다녔던 현장과 너무 달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희망을 드리거나 하다못해 위로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던 순간은 강원도에 산불 났을 적에 고성의 대피소에 갔었는데 산불이란 건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집은 물론이고 옷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기억마저 날려버립니다. 사진이나 앨범도 전부 타버리거든요. 그 삶의 터전을 잃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어깨에 기대서 우시는데 그때의 그 저의 느낌이 굉장히 오래 남아요. 정치가 또는 행정이 어디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가. 가장 긴장했던 건 메르스 때. 잔뜩 긴장했고 대처를 꽤 했는데 다행히도 확진 환자가 한 분으로 끝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죠. 네.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AI 방역은 정말 성공한 겁니다. 제가 총리 되기 전 바로 직전의 겨울철에 3,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2년째 한 마리도 살처분이 없거든요. 이건 저 혼자 잘했다기가 아니라 저도 함께 이제 고민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방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나왔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못 살게 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주 비상을 많이 걸었고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밤중에 예고도 없이 막 경기도 북부 농장에도 찾아가고 했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빈틈이 생기면 안 되고 또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너무 믿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심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우리 농림부 장관이 새벽 4시 반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음성 판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다음 날 이 사람아 한밤중에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그걸 보셔야 편히 주무실 것 같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세계에 유례가 없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집돼지는 지금 작년 10월 9일 한글날 이후 발병이 하나 나왔거든요. 신념이 강하신 분이세요. 신념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로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배려심이 있죠. 참 아랫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저를 부르실 적에 한 번도 님자를 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비서실장 앞에서도 당신을 저라고 그래요. 참 그런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존댓말 쓰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냐. 그리고 꼭 직함을 붙여주시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태생적인 숙제를 안고 태어났죠. 이른바 촛불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그건데,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 요구가 분출했어요. 국민의 분노, 절망, 요구 이런 게 분출했죠. 그 요구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인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되지요. 다만 그것이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사정을 좀 더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해요. 정책의 3대 요소,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정책이란 게 앞뒤가 충돌해서는 안 되고 정합성이죠. 수용성은 현장이나 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세 번째는 실행력인데 정책이 이행되도록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유연성을 가지고 현장을 좀 더 감안하면서 효과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 초기에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갈등은 잉태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져 버렸고,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갈등 요인이 내재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충돌이 심한 국회였다. 그러나 막판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 처리 안건 활용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었지만 그 제도 덕분에 몇십 년을 미뤄왔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도 고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됐지 않습니까? 그건 20대 국회가 역사적인 일도 꽤 한 국회다. 네. 욕먹었던 것에 비하면 한 일도 꽤 많다. 딱 두 마디로 압축하면 신뢰와 품격입니다. 국민들께 좀 믿음이 가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언제까지 뭐 하겠다 그러면 하고, 그리고 웬만한 건 끝까지 그냥 흑 아니면 백이다 라고만 싸울 것이 아니라 중간에 타협도 하고, 품격은 좀 막말과 몸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신데, 그 언동이 국민들께 그대로 투영된다는 걸 항시 인식을 하시고 논쟁을 하더라도 기품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1989년에 처음으로 제가 제의를 받았었죠. 아실 겁니다. 서경원 의원 미리북 사건이 있어서 당시 정치적 재기를 준비하시던 김대중 총재께 큰 타격이 됐죠. 그래서 그 동교동에서는 바로 저를 투입하고 싶어 해서 저한테 제의를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그 심부름을 오신 동교동 비서 두 분이 나중에 두 분 다 배지를 붙였습니다. 국창근 의원과 이원평 의원이 그 심부름을 오셨어요. 신문사 근방에. 바로 그 직전에 이틀 전이든가 하루 전이든가 회사에서 도쿄 특파원 보낼 테니 준비해라. 그런 그 내정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교동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 출마해라. 네, 제가 사양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외국의 경험도 좀 하고 싶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제가 신문사에 논설위원과 부장도 맡았을 무렵에 다시 제의를 하시길래 그때 제가 수랑을 한 거죠. 뭐 큰 욕심은 없었고요. 고통당하는 국민들께 뭔가 좀 위로가 되는 또는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그 국정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 자신이 상당히 가난하게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좀 알지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치를 하려면 뭐 조직을 만들고 뭉쳐다니고 막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외롭게 성장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이렇게 거북하고 설령 누구하고 어울리고 그러더라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혼자 있고 싶고 할 때가 있어요. 보통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약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2003년이었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거기에 합류를 안 하고 민주당에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지니까 소수파가 되더라고요. 그러시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 있어요. 글쎄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는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덜 뭉쳐 다녔다. 소수파로 남아서 좁은 길을 걸어왔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정치인의 냄새가 좀 덜 난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께 좀 점수를 받는 요인이 그 요인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재인 정부가 태생적인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제가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그 과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하게 할 것이냐 지체시킬 것이냐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빈부격차의 확대 같은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국제 질서도 뭔가 재편되기 위한 전환기적인 고통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마치 그 변화 속의 고통이나 혼란 같은 게 지금 우리한테 엄습해 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21대 국회가 수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두신 어떤 성적표랄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너무 빠르고요. 그건 평론가들의 직업이니까 그 직업은 뺏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우선은 제가 종로로 이사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전셋집을 계약을 했고 선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당이 결정을 해야죠. 근데 당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 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기자 시절까지 해서 종로에서 산 기간이 제일 길었을 거예요. 서울 와가지고 맨 처음 산 데가 효자동에 국세청 과장님 댁에서 입주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신문로에 사설 독서실이 하나 있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공짜로 있으라고. 제가 몇 달 동안 공짜로 있었죠. 그 사설 독서실에 의자 쭉 붙여놓고 책 몇 권 쌓아놓고 이렇게 자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닌 게 이제 효자동, 신문로, 창신동의 달동네에서 자취방. 그 친구가 누나하고 상하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 친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님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인데 대학도 동기인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어디 갔다 돌아오더니 스님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도 깎고 승복 입고. 그런 상태로 이제 한 방에 세 남학생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 한 사람은 스님, 가운데 제가. 그때부터 종교관 조정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부암동에 고가,
삼청동에 큰 독서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죠. 나중에 제대하고 군대 갔다 와서 기자 된 다음에 맨 처음 산 데가 또 효자동의 하숙집이었어요. 예. 거기서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다른 데 살다가 도쿄 특파원 가기 직전에는 평창동에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학교도 종로에 있었죠. 예. 제 남루한 청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종로다. 근데 바로 그 점을 이제 당에서도 고민을 하겠죠. 예. 예. 예, 당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 결정하면서 저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예. 예. 네. 조금 좀 쉽게 앞으로 시대적인 그 말씀해 주신다면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유능한 진보, 예. 예. 효과를 내는 진보 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진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진보라는 것보다는 역사를 앞으로 끌고 가는 예. 뭔가를 변화시키는 예. 온건한 의미에서의 진보인데 그것도 굳이 수식을 붙이자면 효과를 내는 그런 진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실용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고속 성장을 다시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미 경제적으로 많이 성숙했고 커졌기 때문에 고속 성장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도 노화가 시작되면 온갖 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 경제도 성장을 멈추면 여러 가지 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일정한 정도의 성장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걸 자전거에 비유하는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 순간에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이 불평등이 심화되거든요.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근데 치유를 억지로 위에 사람 끌어내려서 하는 방식보다는 밑으로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밑으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포용이죠. 예. 그 포용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걸 이제 전부 세금으로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은 그런 데 쓰려고 내는 것이지 딴 데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의 능력만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도와드리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성장도 가능해져요. 앞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약간은 이렇게 지탱해 드리는 것 이것이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거기에 얼만큼 흔쾌히 동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정치 지도자의 몫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남은 농경 시대에는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곳입니다. 호남인들의 땀으로 백성을 먹여 살렸죠. 조정도 먹여 살렸고.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부닥쳤을 때 호남인들은 피로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 호남인들의 피와 땀을 바친 헌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호남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자부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인 낙후가 있는데 그건 하기 나름일 거예요. 우리 호남인들께서 어려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모으시면 충분히 또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의 자랑, 호남의 기여, 이건 호남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될 거대한 유산입니다.